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 문화 세미나 영문세 11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내 책으로는 86쪽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 통합과 세계 정복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벨 여왕이 이제 이사벨 여왕 이후에 그 스페인 왕위를 계승할 그 아들이 이제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둘째 딸 후아나,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집을 갔었던 둘째 딸 후아나 라로카죠. 후아나 라로카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라로카가 상징하는 것처럼 멘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후아나의 그 이사벨 여왕의 남편이자 후아나의 아버지였던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이 스페인 왕정에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페르난도 왕도 죽게 되자 바로 후아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합스부르크 왕가죠. 합스부르크 왕자의 그쪽에 합스부르크 왕자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황제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인 카를로스 1세가 카를로스 프리메로가 스페인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가 스페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카를로스 1세는 1516년, 그러니까는 16살 되던 해에 스페인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3년 뒤 1519년에는 할아버지였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시밀리안 황제에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모 잘 만난 게 아니고, 그쵸?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쵸? 외할머니인 이사벨 여왕, 그 다음에 친할아버지인 막시밀리안 황제의 땅을 다 이어받은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 황제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고 합스부르크 왕가에서는 카를로스 5세가 됩니다. 자,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제국이 시작된 거예요. 대제국이 어찌 보면 그냥 할아버지 피를 통해서 대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카를로스 1세는 역시 그 부잣집 도련님 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에 대한 땅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유럽의 대제국을, 자기만의 대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그 꿈이 있었죠. 그의 꿈은 로마 제국, 유럽 최초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부활이라는 꿈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 출발부터 이미 엄청난 땅을 물려받았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땅을 더 이제 넓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얼마나 큰 제국을 가진지 한번 봅시다. 이제 출발이 합스부르크 제국이었죠. 그 다음 네덜란드, 벨기에, 이제 스페인 영토들이었죠. 로스 파이세스 바호스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남쪽 나폴리아 왕국과 시칠리, 사르데냐, 그 다음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메리카, 필리핀 등 많은 대륙에 걸쳐서 엄청난 큰 대제국의 토대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순항된 건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카를로스 2세는 일단
스페인 사람들부터 외국인이죠. 응? 합스부르크 왕가의 부잣집 도련님이 오늘 와가지고는 이제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스페인의 귀족들은 좀 그렇겠죠?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스페인어도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어도 잘 못했을 거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왕 노릇하면은, 스페인 전통 구귀족들은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완전 토착 귀족들이죠. 그래서 국왕의 반기를 들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에게 진압당하고 말죠. 그리고 또 보세요. 민주적 입헌 군주제. 민주적 입헌 군주제. 바로 지금 스페인이 입헌 군주제죠. 근데 그 옛날에 16세기 때 바로 지금과 같은 민주적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자유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뭐 동학혁명이겠죠? 동학혁명이 이제 진압을 당한 거죠. 이름으로써 이제 어떤 제국주의의 토대는 더욱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또 하나 스페인 왕가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종교죠. 이사벨 여왕 때도 봤잖아요. 종교의 통일, 종교적 통일. 그럼으로써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기 어떤 시기였어요? 바로 북유럽에서는 종교개혁, 즉 레포르마가 일어날 시기에 카를로스 1세는 캐톨릭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북부 유럽의 레포르마 종교개혁에 맞서가지고 콘트라 레포르마 방향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참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반종교개혁이라는 거죠. 북부의 종교개혁에 맞서는 가톨릭의 반기죠. 가톨릭의 반기.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의 공격에 맞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자세, 캐톨릭의 대응, 그것이 바로 반종교개혁이죠. 그런 의미에서 콘트라 레포르마고 또 자 그래서 이 콘트라 레포르마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종교 교리의 어떤 공고화는 트렌트 공의에서 이루어진다. 자,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어떤 원칙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북부의 레포르마에 맞설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캐톨릭은 자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그 당시에 오늘날 왜 이렇게 캐톨릭의 사람들의 공격이 대상이 되었나. 결국은 성직자들이 부패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캐톨릭에 있는 캐톨릭을 이끌어가는 몇몇 성직자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캐톨릭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캐톨릭 정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콘트라 레포르마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종교개혁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북부 유럽 쪽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즉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스페인은 그야말로 종교의 세국 정책이죠. 그 국경에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캐톨릭의 정화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캐톨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황의 힘이 세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황의 힘이 세져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스페인에서는 예수회가 창설됩니다. 예수회, 제수이트죠. 예수회는 바로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데 로열라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캐톨릭이라는 거는 그 뭐예요? 명령 체계라서 이루어지죠. 모든 것이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명령에 의해서 인사이동도 명령에 의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바티칸의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회 소속 신부들은, 즉 이그나시오 데 로율라가 창설한 이 예수회 소속 신부들은 조금 명령체가 달라요. 이 예수회는 오로지 교황의 명령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황의 권위를 지키는 특공대라고 그럴까요? 특공대라고 할 수 있죠. 오로지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들, 제일 똑똑한 신부들을 뽑아서 소수 특공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교황의 특공대 세력이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일어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황의 권위를 앞세우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소신부들 똑똑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북부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에 맞서 가지고 캐톨릭의 교리를 더욱더 공고히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이론적 바탕, 교리의 바탕 위에서 스페인의 가톨릭은 더욱더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그 결속력의 바탕은 바로 트리엔토 공의회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칼로스 1세 때 유럽은 어떤 르네상스라는 것이 유럽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했지만 르네상스라는 것은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포르마, 종교개혁, 바로 프로테스탄트죠. 캐톨릭의 어떤 부패에 맞선 레포르마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 우마니스모, 인문주의죠. 인문주의. 자, 이거 두 개의 축이 르네상스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학자들 따라서 스페인은 르네상스가 있었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레포르마가 있냐 없냐,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죠. 우마니스모, 인문주의는 다 있었어요. 즉 인문주의의 바탕은 뭐였죠? 고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고전에 대한 연구는 다 있었다고 보면은 레포르마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페인의 꼰드라 레포르마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단순히 북부의 종교 개혁에 맞선 것이냐 라면은 그건 종교 개혁이 아니죠. 반종교 개혁인데, 바로 썩은 캐톨릭에 대한 반성, 철저한 반성과 개혁. 개념으로 본다면 그 또한 하나의 레포르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한 차이로 스페인의 르네상스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학자들 간의 그 갑론을박이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유럽이라는 그 대륙에서 르네상스라는 큰 물줄기가 휩쓸고 갔기 때문에 스페인이 아무리 국경을 폐쇄시키고 국경을 딱 문을 닫고 지켰지만은 그 사상의 전파란 거는 그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막아도 사람 이름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스페인에도 바로 에라스무스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 카를로스 1세가 이미 유럽 사람이잖아요.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유럽 중앙에서 놀던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또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에 올 때도 혼자 오지는 않았겠죠. 나름대로 자기 참모들을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참모 중에 한 명도 에라스무스였다는 거죠. 에라스무스도 당시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황제 옆에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황제 스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스페인 올 때 당연히 데리고 왔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에라스무스 사상을 시봉했을 거고 그랬을 거 말이에요. 물론 그 스페인이 반종교 개혁을 내세워서 보수적인 정치 캐톨릭관을 지켰지만은 그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에라스무스 사상이 들어올 수 있었냐? 왜냐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스페인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글 좀 쓰는 사람들, 좀 긴단한다 하는 사람들이 대화에서 에라스무스를 언급하지 않고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최고 유행이었죠. 우리 최고 유행이었습니다. K-팝이었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뭔가 에라스무스를 아는 척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돈키호테 제자 세르반테스조차도 에라스무스 사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그 북유럽의 종교 개혁가들 중에서도 에라스무스는 좀 보수적이었어요. 좀 온건파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보적이고, 그런 채색이 아니고, 온건 진보자랄까요? 하여튼 온건적인 태도를 취한 학자였습니다. 물론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급진적인 어떤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제도의 변혁을 통해서 이끌어 어떤 큰 변화를, 결국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런 좀 온건주의를 걷는 그런 노선을 걷는 학자였기 때문에 당시 보수적인 스페인 사회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엘로히오 델라 로꾸라죠. 엘로히오 델라 로꾸라, 광기. 아까 그 후아나갈라 로까였죠. 광기 예찬.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우신 예찬이라고 합니다. 우신 예찬. 자,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 학생들은 한국어 책으로 읽어도 좋고, 스페인어 공부 좀 하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르네상스, 우리가 생각하는 르네상스, 유럽 르네상스의 최고의 학자, 에라스무스가 쓴 책은 어떤 책일까? 물론 당시의 인문주의학자들은 다 라틴어로 썼습니다. 엘로히오 델라 로쿠라도 이제 라틴어로 된 책을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받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책에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신예찬이라고 대충 보면은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영어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이런 판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출판되어 있는데, 물론 스페인어도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을 해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한국어, 혹은 라틴어에서 일본에서 번역한 책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쉽거든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 어순이라든가 같은 한자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조금 잘못된 번역책들 보면 영어 책 잘못된 번역책 보면 말투가 좀 이상한 게 참 많죠. 분명히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문장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좀 엉성한 번역본들 책은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책들, 그러니까 즉 라틴어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죠. 라틴어에서 영어에서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스페인어 책들은 보세요. 라틴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스페인어가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라틴어를 보는 거는 힘들지만은 물론 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는 스페인어를 보면은 거의 원작품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은 혹시 그냥 심심하면은 심심 안 해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스페인어로 된 엘로히오 델라 로꾸라.
자, 그럼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당시 최고의 학자, 유럽의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 하면은 에라스무스하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가장 절친이었어. 에라스무스의 가장 절친이 또 한 명인데, 절친인데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그 사람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작품 이야기하면은 아하, 아마 그 사람 작품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렇죠? 뭐 우리 토피아 많이 써요. 크린토피아, 뭐 피자피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유토피아 저자는 토마스 모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모. 그래서 토마스 모와 에라스무스는 가장 절친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요즘 같은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당신은 뭐 했겠죠? 자, 편지를 주고받았겠죠. 그러면 편지는 어느 나라 글로 썼을까요? 영어였을까요? 바로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상관없이 서로 절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항상 자기들이 그 학문적인 생각을 주고받았을 수 있었던 거죠. 라틴어라는 공통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물론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는 내가 책을 읽으라는 말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유토피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우시냐, 한국말로 된 우시냐찬 엘로히에 델라로카.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냥 뭐 한국어를 읽어보고, 엘로히에 델라로카라는 스페인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는 못 읽겠지만 한번 조금이라도 읽어보면서 맛보는 거 있죠. 스페인어 맛. 당시 스페인어 최고의 학자가 쓴, 스페인 학자는 아니죠. 어쨌든 유럽 최고의 학자가 쓴, 유럽 최고 인문주의 학자가 쓴 엘로히오 델라 로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유토피아하고 엘로히오 델라 로꾸라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품이에요. 누구나 다 읽어봤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코로나 덕분에 한번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봤으면 하네요. 적극 추천합니다. 하여튼 꼭 한번 읽어보세요.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유토피아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물론 본 학생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광기예찬. 뭐지? 광기예찬 로꾸라. 이 로꾸라는 당시 어떤 인문주의의 화두입니다. 로꾸라라는 것은 인문주의, 당시 르네상스의 화두예요. 가장 뜨거운 감자가 로꾸라입니다. 자, 뭘까? 로꾸라라는 것이. 광기라는 것이 뭘까?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카를로스 1세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스페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죠. 유명하고 필리페 세군도 2세입니다. 필리핀 국명을 만든 왕이죠. 필리페. 바로 근데 필리페는 엘 프루덴테예요.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인가 봐요. 전형적인 그 스페인의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남자 냄새가 확 나죠. 좀 답답하고 그냥 굉장히 거드름 피우고 그죠, 우쭐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던가 봐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자기 아버지가 또 대제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또 이어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뭐 그랬겠습니까? 폼을 잡았겠어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절대 군주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즉 절대 군주제가 뭐죠? 그야말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왕.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합니다. 왕이 사는 곳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행정권의 중심이 왕궁이죠. 그래서 관료제, 거기에 걸맞게 관료제, 상비군, 즉 군대를 강화하는 거죠. 자, 군대를 강화하려면 군인들 월급 줘야 되고 돈이 더 들어가겠죠.
땅을 넓어졌으니까 땅을 지키려면 유지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 세금도 많이 그래서 조세를 강화합니다. 지금 뭐죠?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 아까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참 멋있죠? 멋있는데 왕만 좋아요. 국민들은 어때요? 괴롭습니다.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만 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카를로스 1세가 왔을 때부터 스페인의 국민들은 그 당시 백성들이었죠. 자, 불행하기 시작해진 거죠. 불행하기 시작해진 거죠. 역시 보세요. 필리페 때 3번에 걸쳐서 국가 파산 사태가 일어납니다. 국가 파산 사태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필리페 2세가 이렇게 좀 성격이 이렇게 외형적이지 못하고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신중한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본 태생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가정에 있어서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좀 불행한 가정사도 맞이하게 되고 불행한 가정사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이러한 불행한 가정사를 둘러싸고 레엔다 네그라라는 검은 전설이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검은 전설이 스페인 왕가 주변에서 발생되면서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게 됩니다. 검은 전설. 그야말로 어두운, 그쵸? 어두운 부분이에요. 필리페 2세 왕가의 어두운 부분들. 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검은 전설이라고 하는데 요 필리페의 불행한 가정사와 검은 전설은 그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바래요. 자, 근데 역시 그 대제국을 세우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서 왕은 돈을 많이 갖게 되죠. 자, 왕이 그럼으로써 문화, 예술에 아주 큰 손이 됩니다. 스폰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당시에 문화예술의 수요자는 누구예요? 백성들이 책을 사볼 수는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책을 사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폰서가 있었는데 바로 그 스폰서는 왕과 귀족이었어요. 왕과 귀족들이 바로 그 책을 사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왕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이 나라는 망해도 왕은 잘 살았던 거예요. 나라는 망해도 왕은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문학 어떤 스페인 문화의 전성기를 내게 되고 이 시기를 시글로 데 오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필리페 2세 때는 황금세기 전반 시글로스 데 오로 16, 17세기를 말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시글로스 데 오로라고 합니다. 스페인 황금세기를 2세기에 걸친 거니까. 근데 요 필리페 2세는 바로 그 전반기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역시 제국 땅 넓히는데 역시 필리페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계속 가졌죠. 그래서 레판토 해전, 스페인 전쟁사에서 아니면은 이거는 뭐 세계사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세계 어떤 해군의 역사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큰 세계 대전 중에 하나였으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레판토 해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기독교 세력과 아랍 세력의 또 충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페인만 참여한 건 아닙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캐톨릭 세력이죠. 그래서 교황령 그리고 이태리아의 제노바, 베네치아 연합군과 함께 연합 함대를 이루어서 당시에 그 터키죠. 투르크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레판토입니다. 바로 이 레판토 해전. 그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도 레판토 해전에 참여를 했었고 이 레판토 해전에서
그 왼팔을 아마 왼팔인가 오른팔인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별명이 세르반테스 별명이 망코 데 레판토죠. 그 레판토의 팔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망코 데 레판토라는 별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 돈키호테에도 그 세르반테스가 레판토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지고 글에다가 많이 돈키호테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레판토 해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리페 2세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적 함대입니다. 근데 대문자로 아르마다가 스페인 함대예요. 거기 인벤시블레라는 그 형용사가 붙어서 무적 함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르마다 그러면 스페인 함대입니다. 스페인은 바닷가가 그쵸? 그 땅덩어리가 다 바다로 거의 뭐 북쪽 그 프랑스 국경 지역도 다 바다기 때문에 일찍부터 그리고 또 일찍부터 식민지 개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 세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즉 해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스페인은. 자, 그렇게 해군력이 가장 강했던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던 함대를 대문자로 아르마다에서 스페인 함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함대가 영국한테 지게 되잖아요. 영국하게 되게. 그런데 그러니까 대문자로 아르마다 그러면은 스페인 함대인데 누가 인벤시블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저것도 무적 함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이제 한번 우리 본문 과정 뒤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읽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실전 경험이 없는 무적 함대 이 말이 있거든요. 자, 근데 뭐 이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스페인은 영국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태풍에 그 엄청난 그 함대가 다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도 무적 함대라고 비꼰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비꼬았을까요? 즉 어느 나라 사람들이 붙인 말일까요? 뭐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기억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붙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하고 영국은 그러니까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친상간 어떤 그런 결혼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왕가의 그건 있었지만은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친구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왕가 부르봉 왕가잖아요. 지금 스페인 왕가가 그래서 그만큼 친밀도가 깊은데 영국하고 스페인은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친한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필리페 2세도 영국의 누구예요? 그 엘리자베트 여왕 하고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 쳐들어간 거거든요. 쳐들어가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대패를 한 건데, 자, 이런 걸 보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비꼰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 형사 붙인 거예요. 인벤시블이라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기분 나쁜 용어예요. 아르마다 인벤시블이라는 게. 그래서 스페인 책들 보면은 무적 함대 그냥 대문자 아르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무적 함대라고 하는 거죠. 스페인 함대가 당시 최강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래서 인벤시블레는 영국 사람들이 붙인 거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냥 아르마다라고 합니다. 굳이 뒤에 인벤시블라고 그건 자기들이 창피한 거죠. 영국 애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굳이 쓰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당시 지중해 최고의 해양 세력이었던 필리페 2세의 해군 세력이었던 무적 함대가 영국에 쳐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태풍에 무너지는 사건을 맞이하면서 어쨌든 좀 상징적이 됐죠. 왜냐하면 필리페 2세 이후로 필리페 2세가 스페인 어떤 전성기를 전성기란 것이 어찌 보면 영토적인 의미죠. 제국의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게 되면서 또 그때 어떤 그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제국주의, 그런 제국 전쟁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이 아르마다였죠. 해군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르마다가 패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이때부터 스페인은 이제 몰락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 무적함대 이거 하나 배 좀 무너졌다고 배가 이렇게 물에 빠졌다고 해서 스페인이 갑자기 망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미 스페인은 이제 망할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위에서 나왔잖아요. 3번에 걸친 국가 파산 사태, 조세 강화 그런 거죠. 결국 이제 경제력이 무너진 겁니다. 경제력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어떤 산업 발전에 의해서 이 땅이 커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커졌죠? 이 대제국이 만들어진 것은 그야말로 까르스부터 부모 잘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신대륙 콜럼버스의 신대륙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 노력의 대가도 없이 금운이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생긴 돈을 쓰다 보니까는 이 경제 구조가 약해지는 거죠. 경제 구조가 약해지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야 돈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그 뭐 있죠? 젊을 때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고생은 바로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땀을 흘린 만큼 어떤 결과를 보는 것 같고, 뭐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땀방울 흘릴 때 멋진 결과가 나오고, 그것도 결과물은 그 결과물의 달콤함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냐 그러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죠? 그래서 결코 유행을 바라지 말자. 바로 뭐 어찌 보면 이들의 대제국, 스페인의 대제국은 요행이었죠.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돈을 안 쓰면 아니잖아요. 또 자기들이 힘들게 번 돈이 아니면 또 어떻게 쓰죠? 팡팡 씁니다. 팡팡 쓰니까 스페인 문학과 예술의 황금세기가 된 거예요. 돈을 팡팡 쓰니까 왕가가, 귀족들이. 국민들 피만 짜낸 거죠. 국민들 피만 짜내고 중남미 그냥 원주민들 피 짜낸 거죠. 그걸로 잔치한 겁니다. 어쨌든 근데 뭐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이룬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아픔이 또 있는 겁니다. 자, 필리페 2세도 역시 통치 이념은 가톨릭 신앙입니다. 정통 가톨릭 신앙의 바탕을 둔 통합 국가의 건설과 유지. 그러니까는 가톨릭을 빼고서는 필리페 2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콘트라 레포르마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야말로 반종교개혁이죠. 이제 완전히 문을 닫은 거예요. 북쪽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즉 프로테스탄트는 프랑스까지만 오고 피레네 산맥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상 반입 규제. 아까 말한 에라스무스, 그러니까 그 필리페 2세 아빠였던 칼로스 1세만 하더라도 에라스무스의 사상이 어느 정도 전파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제 말년에는 에라스무스의 사상을 이단으로 이제 트렌트 종교위에서 이단으로 결정하고 책을 다 불태웁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데 필리페 2세에 와서는 굉장히 엄해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탄력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딱딱한 세상. 그래서 외국 사상,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사상은 완전, 그러니까 술 먹다가 에라스무스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한 것처럼 엘로히오 델라 로코라 이런 이야기 하면은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신무소 가서 이제 고문당하는 거죠. 고문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캐톨릭 강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에 특공되었던 예수회는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수도를 똘레도에서 마드리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스페인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은 바로 그 필리페 2세가 마드리스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마드리스 북쪽에 엄청나게 큰 궁전을 짓는데 이 궁전은 바로 성당이자 동시에 스페인 왕실의 무덤입니다. 스페인 바로 엘 에스코리알입니다. 엘 에스코리알 궁전을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필리페 2세의 무덤도 이곳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교재 아까 말했던 내 책으로는 96인데 96, 97인데 실전 경험이 없는 무적함대, 그래서 무적함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